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향한 여정을 준비하면서 안정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 재정적인 준비, 건강관리, 취미생활 등을 고민하며 안정된 노후를 꿈꾸지만 때로는 그 준비가 오히려 예상치 못한 비극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64년생 어씨의 경우 철저한 은퇴 준비를 통해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 같았으나 은퇴 후 예상치 못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은퇴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은퇴 준비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그리고 예기치 못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64년생의 은퇴 실패, 완벽 준비가 오히려 더 큰 비극을 불렀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향해 가는 길을 준비하면서 자신만의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저축하고, 투자하고, 건강을 챙기고, 은퇴 후에 할 일들을 생각하며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런 준비가 예상치 못한 비극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은퇴 준비가 잘못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1. 안정이라는 덫에 빠지다. 어씨의 이야기. 어씨는 64년에 태어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30대부터 은퇴 후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죠. 은퇴 연령이 다가오면서 어씨는 재정적으로 꽤 탄탄한 기반을 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융상품, 부동산, 그리고 조금은 모험적인 투자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며 은퇴 후에는 여유로운 삶을 보낼 준비가 되었죠. 어씨는 그 누구보다 완벽한 은퇴 준비를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그는 그토록 바랐던 여유로움을 경험하기보다는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와 외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은퇴 후 어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가 예측한 것과는 다르게 생활비가 조금씩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는 부동산과 금융 자산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쓴 나머지 일상적인 소비 패턴을 놓치고 말았죠. 또 그동안 계속 일에 매달려 온 탓에 인간관계나 사회적 활동은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인 여유는 있었지만 감정적인 공허와 외로움에 빠지게 되었고 점차 심리적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은퇴 준비가 돈이나 자산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완벽한 재정적 준비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해도 그 외에 중요한 요소들 심리적 준비나 인간관계, 취미와 여가 생활을 간과하면 예상치 못한 비극을 맞을 수 있습니다. 어씨처럼 은퇴 후에 정체된 삶을 살게 되면 자아를 잃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준비가 철저할수록 예상치 못한 빈자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2. 건강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 B씨의 이야기. B씨는 65세의 은퇴자가 될 때까지 체력을 관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매일 운동을 하고 식단을 챙기며 건강검진도 빠지지 않고 받았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한 셈이죠. 그가 은퇴한 후에도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신적 건강이었죠. 매일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 후 B씨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스트레스와 감정적인 문제를 운동으로 해결해왔던 B씨는 은퇴 후 갑자기 혼자 남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취미나 사회적 활동 없이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정신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고 결국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몸은 건강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죠. B씨의 경우 은퇴 준비를 철저히 하며 신체 건강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에 빠진 결과 정신 건강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했습니다. 몸은 강했지만 마음은 약해졌고 그로 인해 은퇴 후 삶은 매우 힘든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은퇴 후 건강을 생각할 때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인 준비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3. 사회적 고립. C씨의 이야기. C씨는 62세에 은퇴한 후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쉬었고 평소와 다르게 외출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어느 정도 만족했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점점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고 친구들 역시 바쁜 생활을 하느라 자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신은 점차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고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았고 책도 읽고 영화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은 점차 커져갔고 그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더 이상 즐겁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은퇴 후 몇 달간 아무런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대화할 사람도 소속감을 느낄 곳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심리적으로 힘들어졌고 이로 인해 신체 건강도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시시처럼 사회적 활동을 소홀히 한 결과 은퇴 후 고립된 삶을 살게 되면 정서적,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다양한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연결이 끊어지면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느끼기 쉽고 이는 결국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은퇴 준비가 단지 재정적 준비나 건강 관리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어시처럼 재정적으로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과 심리적 문제에 빠지지 않으려면 취미생활, 인간관계 유지, 자기 개발 등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또한 비시처럼 신체 건강에 너무 집중해 정신적 문제를 간과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며 시시처럼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갈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준비는 단지 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은퇴 후에도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준비가 잘 갖추어졌을 때 은퇴 후 삶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 행복한 삶,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은퇴를 준비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정적인 안정에 대해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충분한 자산을 확보하고 적절한 연금을 마련하며 퇴직 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재정적인 준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실질적인 문제들에 직면하며 그동안 준비한 것들이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재정적 안정보다 중요한 것들. 재정적으로 안정된 은퇴를 꿈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나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적 안정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시처럼 철저히 재정적 준비를 마친 후 은퇴한 사람들조차 삶의 질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심리적 준비와 사회적 관계의 부족 때문입니다. 어시는 은퇴 후 경제적인 걱정은 없었지만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인 공허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도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입니다. 2. 정신적, 정서적 준비.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갑작스러운 공백입니다. 직장에서의 일과 책임감이 사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때 정신적, 정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 어떻게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할 것인가를 계획해야 하며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아 실현입니다. 은퇴 후에는 일과 관련된 목표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신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발전시키고 의미 있는 일을 하려는 욕구가 필요합니다. 취미나 봉사활동, 자기개발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씨는 은퇴 후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느끼고 정서적으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자기 존중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 자기 존중감을 잃는 사람들은 종종 우울감에 시달리거나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가치가 직장에서의 역할에만 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삶을 채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사회적 관계 유지. 은퇴 후 가장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직장에서의 만남과 활동이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물론 동호회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CC는 은퇴 후에 요가 클래스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단순히 사람들과의 만남을 넘어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과거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도 다시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그 자체로 큰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신체적 건강 유지. 은퇴 후에는 신체적 건강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운동과 식사는 기본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지만 은퇴 후에는 건강에 대한 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처음에는 운동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체중을 줄여야 한다는 목표보다는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D씨는 은퇴 후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활력을 얻었습니다. 또한 식습관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식사 패턴이 불규칙해지거나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씨는 은퇴 후에 식습관을 철저히 관리하며 건강한 식단을 유지했고 그 덕분에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5. 미래에 대한 계획 세우기. 은퇴 후에 더 이상 구체적인 업무나 일상적인 목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은 오히려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하고 싶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FC는 은퇴 후 여행을 가고 싶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매달 조금씩 준비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 계획 덕분에 은퇴 후에는 여행을 떠나며 새로운 경험을 쌓았고 이로 인해 더욱 활기찬 은퇴 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6. 마무리.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신체적 건강, 정신적 준비, 사회적 관계,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모두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시 BC 7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은퇴 후 삶이 재정적인 안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가 철저할수록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준비가 이루어질수록 은퇴 후 삶의 질은 훨씬 높아집니다. 은퇴 후의 삶은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자신만의 행복한 은퇴를 위해 조금씩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그 준비가 바로 여러분의 은퇴 후 행복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퇴직 후 꿈꾸던 전원생활 그런데 현실은? 여보, 이제 우리도 도시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여유롭게 살자. 평생을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김 선생 60세.
정년퇴직 후 그는 아내와 함께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치솟는 집값, 복잡한 교통, 사람에 치이는 삶 이제는 조용한 전원에서 자연을 즐기며 여유롭게 살고 싶었다. 그렇게 찾은 곳이 경기도 외곽의 한 신도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넓은 주택을 마련했고 마당까지 있는 집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하지만 퇴직 후의 행복한 전원 생활은 예상과 달리 한 달도 채 안 돼서 후회로 변하기 시작했다. 병원이 멀다 보니 작은 감기에도 불안함이 몰려왔다. 대중교통이 불편해 차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가기 어려웠다. 친했던 친구들과의 거리감이 점점 커졌다. 결국 김 선생은 집값이 떨어지는 걸 감수하고 다시 도심으로 돌아갈까 하는 고민에 빠졌다. 그는 분명 은퇴 후의 삶을 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죽어라는 큰 변수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이다. 본론 은퇴 후 집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조용한 외곽에서 여유롭게 살기를 꿈꾼다. 하지만 막상 떠나보면 생각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는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우리의 생활 패턴, 건강, 관계까지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그렇다면 은퇴 후 집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아래 세 가지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조언을 해보려 한다. 사례 1. 병원 한 번 가기가 전쟁입니다. 마이너스 62세 퇴직 은행원의 현실. 박 씨 62세는 은행에서 30년을 근무하고 퇴직 후 충남의 한 시골 마을로 이사했다. 도시에서는 힘든 대출 부담 없이 넓은 집을 가질 수 있었고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마음에 쏙 들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가 터졌다. 갑자기 혈압이 올라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차로 1시간 거리. 대중교통도 불편해 병원 가는 길이 마치 전쟁처럼 느껴졌다. 결국 그는 건강 문제 때문에 다시 도심으로 이사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퇴직 후 전원 생활이 아니라 병원과의 거리를 고려한 거주지 선택이 먼저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조언. 퇴직 후에는 병원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조용한 곳보다 생활이 가능한 곳을 선택하자. 사례 2. 교통이 불편하니 인생이 갇힌 기분이에요. 마이너스 58세 전직 교사의 후회. 이 씨 58세는 교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강원도의 한 신도시로 이사했다. 남편과 함께 한적한 곳에서 소소한 텃밭도 가꾸며 살고 싶었다. 하지만 이사 후 2달 만에 불편함이 몰려왔다. 버스가 하루에 몇 대 없고 지하철이 없어 차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했다. 서울에서 살던 친구들이 방문을 꺼려하며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다. 마트나 문화시설이 부족해 일상이 단조로워졌다. 퇴직 후에는 교통이 덜 중요할 거라 생각했지만 교통이 불편하면 결국 인간관계까지 단절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은 다시 도심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집값이 떨어져 팔리지 않는 상황이다. 조언.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을 고려해야 한다. 차가 없으면 생활이 힘든 지역은 신중히 생각하자. 사례 3.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 우울증이 왔어요. 마이너스 60세 전직 공무원의 고백. 김 씨 60세는 정년퇴직 후 조용한 곳에서 사는 게 꿈이었다. 하지만 외곽에 정착하고 보니 친구들과 만나기가 어려워졌고 동네에 또래 친구도 없었다. 아내는 서울에서 자녀들과 자주 보고 싶어 했지만 교통이 불편해서 왕래가 힘들었다. 결국 그는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시간이 갈수록 대화 상대가 없어졌고 어느새 심한 우울증까지 오고 말았다. 은퇴 후에는 집의 크기보다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퇴직 후 전원 생활이 곧 고립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이다. 조언. 퇴직 후에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가족, 친구들과의 거리도 고려해서 집을 선택해야 한다. 결론. 은퇴 후 집 이렇게 선택하자. 은퇴 후 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곳, 넓은 집, 자연이 좋은 곳을 떠올린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를 놓치면 후회할 수밖에 없다. 병원과의 거리, 건강 문제는 언제든 생길 수 있다.
접근성이 중요하다. 대중교통차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지역을 선택하라. 사회적 관계 친구와 가족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조용한 전원 생활을 꿈꾸는 것보다 퇴직 후에도 삶을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퇴직 후의 주거 선택 신중하게 하자. 내가 불편하지 않은 곳이 가장 좋은 곳이다. 내 집 마련이 아니라 내 삶 마련이 중요하다. 당신의 은퇴 후 인생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퇴직 후 집 선택 낭만보다 현실이 먼저다. 은퇴 전문가가 전하는 퇴직 후 주거 선택의 결정적 기준.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닌 살아야 하는 삶이 있었다. 60세 정년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거지다. 하지만 막상 선택의 순간이 오면 대부분이 로망을 우선한다. 자연 속에서 힐링하고 싶어? 집값이 저렴한 곳에서 넓은 집에 살고 싶어? 조용한 곳에서 여유롭게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싶어? 그런데 과연 이렇게 낭만적인 생각만으로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까? 전문가로서 수많은 은퇴자를 만나본 결과 대부분의 후회는 주거 선택에서 시작된다. 1. 조용한 곳이 행복한 곳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조용함이 오히려 고립감을 불러올 수 있다. 사례 58세에 퇴직한 어씨는 강원도 외곽에 전원주택을 마련했다. 한적한 동네에서 아침엔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고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2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이유는 간단했다.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다. 문화생활을 즐길 곳이 없었다. 가까운 병원도 멀고 아프면 대책이 없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다. 조용한 곳에 살고 싶었는데 조용함이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해결책. 조용한 곳이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라. 또래 커뮤니티가 형성된 곳이 좋은 선택이다. 전원 생활이라도 생활권이 보장된 곳이어야 한다. 2. 집값이 싸다고 좋은 게 아니다. 퇴직 후에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에 집값이 저렴한 곳을 찾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집값이 저렴한 지역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사례 60세 공무원 출신 B씨는 서울에서 퇴직한 후 충청도의 한 신도시로 이사했다. 집값이 저렴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몇 년 후 집을 팔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려 했지만 집값이 떨어졌다. 사려는 사람이 없어 팔리지도 않았다. 결국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불편한 생활을 지속해야 했다. 해결책.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 개념이 아니라 실거주를 고려한 선택이 필요하다. 도심과의 연결성이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3.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살아야 한다. 나는 건강하니까 어디든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은퇴 후 건강은 예측할 수 없다. 젊을 때는 문제가 없던 것이 나이 들면 불편으로 변한다. 사례 62세 퇴직한 C씨는 공기가 좋다는 이유로 강원도의 한 산속 마을로 이사했다. 하지만 문제는 병원이었다. 갑자기 허리가 아픈데 큰 병원까지 차로 2시간. 동네 병원은 시설이 열악하고 전문의가 없어 치료받기 어려웠다. 결국 건강 때문에 다시 이사 고민을 해야 했다. 해결책. 병원과 가까운 곳이 안전하다. 종합병원과의 거리는 필수 체크사항이다. 나이 들수록 건강 접근성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4. 차가 없으면 갇힌 삶이 된다. 퇴직 후에는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이동이 제한되면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 사례 59세 퇴직한 D씨는 충남의 한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그러나 곧바로 문제가 생겼다. 버스가 하루에 2~3번밖에 없었다. 차가 없으면 마트나 병원도 가기 어려웠다. 택시는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웠다. 결국 그는 내가 운전할 수 있을 때까지만 여기서 살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70세가 넘어가면 운전이 쉽지 않다. 해결책. 차가 없어도 생활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
교통망이 잘 갖춰진 곳인지 확인하자. 전철, 버스, 택시 접근성이 좋은 곳이 은퇴 후에도 편리하다. 5. 다시 돌아가려면 갈 수 있어야 한다. 은퇴 후 이사를 고려할 때 중요한 것은 돌아갈 수 있는지 여부다. 사례 57세 퇴직한 이 씨는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이사했다. 그런데 몇 년 후 손주를 돌봐야 할 일이 생겨 다시 서울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 돌아갈 수 없었다. 전세라도 구하려 했지만 비용 부담이 컸다. 결국 원치 않는 곳에서 계속 살아야만 했다. 해결책.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도심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보다 접근성이 좋은 곳을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거지를 선택해야 한다. 결론 은퇴 후 주거 선택 이렇게 하라. 병원과의 거리 건강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대중교통 접근성 차가 없어도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좋다. 미래 가치 고려 집값이 너무 저렴한 지역은 신중해야 한다. 사회적 관계 가족, 친구들과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곳이 중요하다. 돌아갈 수 있는 옵션 도심과의 연결성을 항상 고려하라.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선택하는 것이다. 낭만보다 현실을 먼저 고려하라.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이 곧 행복한 은퇴를 만든다. 당신의 은퇴 후 인생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되길 바란다. 30년 넘게 일했는데 왜 통장이 비어 있죠? 요즘 60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살면 늙어서 편하게 지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매달 국민연금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도 생활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한 세대를 국민연금 1세대라고 부릅니다. 바로 1960년대생,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이 의무화된 1999년 이후 본격적으로 가입한 세대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성실히 살아왔고 국민연금도 성실히 납부해왔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그 연금으로는 생계 유지가 턱없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60년대생은 퇴직 이후 더 가난해졌을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 현실적인 사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사례 1. 내가 받는 국민연금 90만 원도 안 돼요. 박정호 가명, 63세 씨는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33년간 근무했습니다. 퇴직 당시 받는 월급은 350만 원 정도였고 국민연금도 꾸준히 부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받는 국민연금은 월 89만 원. 아니 이렇게 오래 부었는데 이게 끝이라고요? 실제로 2024년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약 62만 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도 평균 89만 원 수준입니다. 게다가 박 씨처럼 사적연금이나 퇴직연금 없이 국민연금만 의지하는 구조라면 의식주를 해결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은 매년 치솟고 건강보험료나 각종 고정비도 줄지 않습니다. 결국 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노후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겁니다. 사례 2. 젊을 때 못 모은 게 죄인가요? 이영숙 가명, 61세 씨는 30대 중반까지 전업주부였다가 남편의 사업 실패로 뒤늦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요양보호사, 청소일까지 안 해본 게 없지만 그만큼의 수입은 국민연금 납부 기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씨는 지금도 월 42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지만 그마저도 집세와 공과금을 내면 10만 원도 안 남습니다. 국민연금이요? 부은 게 없으니 받는 것도 없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씨처럼 중간에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여성들은 아예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4,050만 원대의 적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정규직 중심, 장기 납입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비정규직, 저소득층, 여성, 자영업자 등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례 3. 주식 부동산 투자? 그런 건 생각도 못했어요. 김영배 가명, 65세 씨는 철도 공사에 다니다가 59세에 명예퇴직했습니다. 그는 평생 은행 적금만 믿고 살았고 주식이나 부동산엔 손도 안 댔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니 알게 됐습니다.
금리는 낮아져 이자는 거의 없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돈이 줄고 있다는 사실을요. 국민연금 외엔 별다른 자산 증식 수단이 없던 김 씨는 결국 매달 연금 100만 원으로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엔 은행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안일했어요. 자산 격차는 젊었을 때보다 노후에 더 크게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복리의 원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젊을 때 조금씩 투자하고 모은 사람은 노후에 불안하지 않지만 소득 소비로만 살았던 사람은 결국 노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핵심 정리: 왜 60년 대생이 더 가난해졌나? 국민연금의 구조적 한계. 초기 설계 당시 충분한 급여 수준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소득 격차, 연금 격차. 젊을 때의 소득이 높았던 사람은 연금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본 생활조차 어렵습니다. 자산 증식 수단의 부재. 금융 지식, 투자 경험 부족으로 연금 외에 자산 마련이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국민연금은 최소한일 뿐 보완 수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소규모 부업 수익 등 다각도로 대비하세요. 소비 습관을 조기에 줄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은퇴 전 소비 수준을 은퇴 후에도 유지하려면 파산이 빠릅니다. 투자, 부업, 커뮤니티 활동 등으로 경제적 자립을 늦추지 마세요. 정년은 끝났지만 은퇴는 선택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는 삶이 노후를 지킵니다. 지금 60년 대생은 우리 사회의 은퇴 선배입니다. 이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70년 대생, 80년 대생에게 귀중한 교훈이 됩니다. 젊을 때 격차는 노후에 더 크게 다가온다는 진실. 이제라도 기억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앞서간 세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요. 60년 대생, 왜 노후에 더 가난해졌을까? 국민연금 1세대의 충격 실태. 서론 격차는 젊을 때보다 노후에 더 벌어진다. 국민연금 1세대라고 불리는 1960년 대생들이 본격적인 노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1999년 국민연금 의무가입제도 이후 산업화와 함께 사회를 이끌어온 중추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30년 넘게 해도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8,090만 원 선. 물가는 오르고 의료비, 주거비, 자녀 지원은 계속되는데 은퇴 후 고정소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현상이 단순히 개인의 재무실수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연금 제도와 자산 불평등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1. 국민연금 설계의 한계와 그 영향. 국민연금은 1988년 처음 도입되었고 1999년부터 전국민 의무가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70세 정도였고 10년 이상 가입자가 많지 않아 제도 설계도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다릅니다. 평균 수명은 83세를 넘고 은퇴 후 2030년을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여전히 평균 20년 근무 기준의 설계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특히 60년 대생은 중간 시기에 가입한 과도기 세대로 가입 기간은 길지 않고 납입액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평균 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수급자 평균 수령액 약 62만 원, 1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약 89만 원,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약 101만 원. 즉,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노후 생계를 꾸리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2. 젊을 때 소득격차, 노후 소득격차로 이어진다.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형 구조입니다. 많이 벌고 오래 부은 사람은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게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중단된 경력입니다. 1960년 대생 여성 다수는 육아나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납입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은 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웠습니다. 둘째, 소득 대비 소비의 비율입니다. 젊은 시절 고소득층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나 추가 연금을 마련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득 대부분을 소비에 쓰며 노후 준비가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연금 수령액 자체의 격차가 수백만 원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3. 연금 외 소득원이 없는 구조의 위험성.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소득을 메우기 위해 퇴직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금융자산 등 다양한 보완수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60년 대생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구조의 한계, 대부분 일시금 수령을 선택해 이미 사용하거나 소진, 개인연금 가입률, 저조, 고소득층 중심으로만 활성화. 주택 외에 실물 자산 부족,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 외에 별도 자산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다수. 투자 지식의 부재, 정기예금 위주의 자산 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 많음. 실제 사례. 한 64세 남성의 경우 퇴직 후 국민연금 약 100만 원을 받고 있으나 별도 연금 자산이 없어 매달 생활비로 150만 원이 부족. 결국 마트 근무, 대리운전 등으로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처럼 연금 외에 소득원이 없는 구조는 노후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4.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이유 복리와 건강 격차. 노후 자산은 복리의 원칙에 따라 누적됩니다. 즉, 20대부터 50대까지 자산을 불린 사람은 그 효과가 은퇴 후 수십 배로 돌아오지만 소득이 적거나 소비가 많은 사람은 자산을 불릴 기회조차 갖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 격차도 노후 생활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좋은 식습관, 운동, 정기검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건강 악화, 의료비 증가, 생활비 부족, 삶의 질 저하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5. 앞으로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선 개인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적 사회적 제도 개선과 개인의 전략적 선택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개인 차원에서 필요한 준비. 국민연금은 기초소득일 뿐 주수 입원으로 의존 금지.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술, 자격증, 부업 개발. 소득이 끊기기 전부터 소비 습관 조정 및 투자 역량 확보. 정책 차원에서 필요한 접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의 합리적 개선.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보장성 확대. 중장년층 대상의 생애 후반기 재교육 시스템 구축. 결론. 1960년 대생, 국민연금 1세대는 처음으로 제도에 희망을 걸었던 세대이자 노후 격차가 가장 빠르게 벌어지는 세대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단지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노년층이 맞이할 예고된 미래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50대, 40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구조를 알고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노후 빈곤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신념과 준비 없는 시간이 쌓여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